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올 1분기 가계 지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소득 하위 가구의 수입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분기 가계 동향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1분기 월 평균 가계 지출액은 394만 5천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나 감소했는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입니다. 특히 의류와 신발 같은 경우 지출액이 28%나 줄었고 교육 26%, 오락문화 25%, 음식 숙박도 11%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필품인 식료품이나 음료, 또 마스크 같은 보건 분야의 지출은 1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경제 위기가 있었던 98년경이나 혹은 2008년에 적자하고 감소나 소비 지출 감소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35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출에 비해 느리게 반영되는 데다 정부의 공적 지원금과 또 실직자들의 퇴직 수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위 가구입니다. 상위 가구의 소득은 6% 넘게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는 소득이 제자리에 머물렀고 특히 근로소득은 3.3%나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소득 5분위 비율은 5.41배로 지난해보다 0.23배 포인트 더 악화했습니다. 이런 소득 격차 확대는 2분기 이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 지원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 수출도 타격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5월 들어 어제까지 20일간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줄었는데 특히 자동차와 석유 제품의 타격이 컸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03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51억 8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5억 1천만 달러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3% 줄었습니다. 다만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각각 46%, 30%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출 감소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가 각각 11%, 58%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국제 유가 하락까지 맞물린 석유 제품은 7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다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선박은 각각 13%, 31%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이 1.7% 줄었고 미국 27%, EU 18%, 일본 22%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을 상대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수입 역시 2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 46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정보통신기기와 기계류, 승용차는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원유, 가스 등은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8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197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공, 해운 등 주요 기간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기간산업 기업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항공 해운업이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한 데 이어 자동차 산업도 수요 감소와 생산 차질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협력업체 일감도 줄어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2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업과 해운업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 유지 조항과 이익 공유 장치를 통해 노동자 국민도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며 산업계 협력도 부탁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과 미래 경쟁력 확보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시대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의학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항공과 해운, 기계, 자동차 등 9개 업종 17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한 대구의 한 고3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 전원은 바로 귀가 조치됐는데 이 확진된 학생은 이상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권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문이 굳게 닫혔고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 3학년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들처럼 3학년 등교 수업을 시작했었지만 확진자 발생으로 하루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에서 지난 19일 기숙사 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고3 학생 111명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집이 경북 구미로 이 학교 기숙사에 입소했는데 전혀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혀 못 느꼈다고 하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하니까.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기숙사에 같이 입소했던 16명의 학생들은 1인 1실로 기숙사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지금 소독 방역을 하고 일반 학생들은 모두 바로 기가 조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기숙사 학생들은 타지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전체 3학년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권규준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30대 남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임을 했는데 방역당국은 여기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1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환자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그제 확진된 간호사의 지인입니다. 이 간호사의 친구도 어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6명은 지난 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모임을 했는데 주점 2곳과 노래방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간호사와 접촉자들 가운데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이 모임에 참석한 간호사로부터 병원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고 모임 이틀 전인 7일 동선부터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한 진단검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1,400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1,2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병원 내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환자는 간호사 4명과 접촉자 2명 등 모두 6명입니다. 서울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오늘까지로 예정된 삼성 서울병원 3층에 있는 수술실 폐쇄 조치를 24일까지 사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술실 근무자 240여 명을 재검사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폐쇄 조치를 연장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학생 확진자가 나온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선 검사 대상자 65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49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과 학업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감염 위험 요인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0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명으로 가장 많고 클럽을 직접 방문한 확진자는 95명,
가족과 지인 등 접촉자는 1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인한 4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제부터 등교를 시작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어제 코인 노래방을 통해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5개구, 66개 학교에서 등교를 중지하고 전원 귀가 조치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 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 노래방과 확진자가 다녀간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접촉자 및 방문자를 찾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새로운 대규모 확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위험 요인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인천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노래 연습장과 코인 노래방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전 노래방 170여 곳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노래 연습장 2,300여 곳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록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고3의 개학은 방역과 함께 학업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고3 학생들에게 등교 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고 방과 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방역당국이 내년 하반기 중 코로나19 백신 국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중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합성 항원 백신과 핵산 백신 각 한 건의 연구 개발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치료제도 올해 안에 임상 적용을 목표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치료제나 백신 등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의 어린이집들은 석 달째 임시 휴원 중입니다. 그만두는 원생이 늘면서 경영난에 폐원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손때 묻은 장난감들만 텅 빈 어린이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20일부터 대구시 전체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중입니다. 신학기 입학을 포기하거나 가정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그만두는 원생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과 정부 지원 보육료로 버티고 있지만 예년과 달리 입학 상담도 거의 없고, 임시 휴원 기간 대구 지역 어린이집 원생은 10,000명 넘게 줄었고 불가피하게 아동을 맡아주는 긴급 보육률도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낮습니다. 50여 곳이 문을 닫는 등 폐원율은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엄마인 저도 또 마음의 짐이 조금 크긴 하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을 때 다시 믿고 맡길 수 있게 그 여건이 계속 이어졌으면. 대구시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말 2차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회성 지원이어서 경영난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인원을 다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휴폐원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보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마포구 평화의 우리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정의연과 정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반나절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네, 박영민 기자,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압수수색은 1시간 전인 오후 4시쯤 끝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택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살고 계신 평화의 우리 집인데요. 이른바 쉼터로 불리는 곳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이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곳에 정의연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쉼터는 지난 2012년 명성교회가 15억 원가량을 들여 구입해 정의연에 제공한 곳입니다. 정의연은 이 쉼터가 있는데도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의 또 다른 주택을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매매 대금이 적절한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쉼터는 논란의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의 주소지로 신고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 의원은 쉼터는 시설이 아닌 일반 거주지라 길어녹 할머니의 사망 신고에 대비해 윤 당선인이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새벽까지 정 의원과 그 전신 정대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회계 자료와 각종 사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외부의 회계 검증을 맡기기로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수사로 의혹이 신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평화의 우리집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선인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며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당 상무위원회에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윤 당선인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 당선인 개인의 해명에만 맡겨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이른바 박사방을 이용했던 유료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겐 범죄단체 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등 일당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내야 하는 유료 회원 전용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진뿐 아니라 영상물을 이용한 유료 회원 역시 성착취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해석하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최근 20여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지금까지 입건한 박사방 유료 회원은 60여 명. 경찰은 이들 중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박사방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의 성격이 있는 점을 알고도 가입했다며 다른 유료 회원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해 지위와 상관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주빈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경찰은 다른 유료 회원에 대해서도 죄질을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N번방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도 유료 회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화재와 방사능 물질 누출 등 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번에는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차례 요구해도 개선되지 않자 대전시가 직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오후 원자력연구원 내 시험시설에서 화재가 감지됐습니다. 그러나 5분 만에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에도 같은 시설에서 감지기가 울렸지만 역시 오작동이었습니다. 올 들어 원자력연구원의 화재 감지기 오작동은 7건, 앞선 2018년에는 19건, 지난해에도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감지기 개수가 4,600여 개인 것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평균 이하의 오작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오작동률을 낮추기 위해서 교차라든지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대전시가 다음 주부터 오작동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꼼꼼히 차차리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시민단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작동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화재 사고가 있었고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원장님의 이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딴 화재와 방사능 물질 유출 속에 화재 감지기 오작동마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미국의 모든 주가 오늘부로 부분적이지만 경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수천 명이 몰려나와 파티를 즐기는 등 대규모 감염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대낮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3천 명이 모였습니다. 낮에 시작된 파티는 밤새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경제 활동을 재개한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총격 사건과 마약 거래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며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경찰조차 관심 바뀝니다. 다시 문을 연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리고 도박장엔 사람들이 줄 서 입장을 기다립니다. 술집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 두기도 말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50개 주가 오늘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마다 정도가 다른데 완전히 정상화된 곳 없는 일부 경제 활동 재개입니다. 미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곳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주에서는 섣부른 경제 활동이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 활동 재개 문제로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대거 등장한 미시건주는 홍수까지 덮쳤습니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건주가 대선 때 우편 투표를 하려 한다면서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사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곳 미시건을 찾습니다. 애리조나, 펜실바니아에 이어 대선 경합주들을 골라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영광의 배지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주입니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미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엔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잔인한 독재 정권이라며 중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까지 공격했는데요.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강도 높은 중국 비난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이 국제무대 등장 이후 국제사회를 실망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다 강도 높은 체제 비판 발언을 한 겁니다. First, basic facts.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또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자유진영에 적대적이라고도 했습니다. We greatly underestimated the degree to which Beijing is ideologically and politically hostile to free nations. The whole world is waking up to that fact.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중국의 책임이 있는 건 중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in Wuhan have accelerated our more realistic understanding of communist China. The party chose to destroy live virus samples instead of sharing them or asking us to help secure them. 중국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 제공과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관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18일 세계보건기구 화상회의 연설에서 대응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다고 언급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압력을 행사해 타이완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중국 체제와 최고 지도자 비판에 이어 타이완 문제 거론까지 앞으로 중국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중국의 무능이 전 세계적인 살상을 가져왔다면서 다시 한번 중국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장중 2달 반 만에 2,000선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던 코스피가 1,990선 후반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에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67포인트 상승한 1,998.31에 코스닥은 7.26포인트 오른 716.0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과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NC소프트는 외국인이 사흘째 물량을 사들이며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OCI가 9% 넘게 오르는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0전 오른 123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구름만 끼는 가운데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야외에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아직까지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납니다. 쌀쌀해지는 저녁대에 대비해 외투는 항상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20도 아래에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구름이 좀 끼어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현재 좋은 편인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15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4, 5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26도, 광주와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 3m로 다소 높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은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대부분 지방에서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여름 날씨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